잠시만요. 지금 제 강의 노트가 공유가 잘 안 돼가지고. 어,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보이지? 네. 어, 지금 공유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한을 시작을 할 건데요. 나는 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 많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뭔가 극한을 끝까지 하려면 한 번? 두 번 정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네,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극한과 도함수,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는, 극한과 도함수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어, 극한의 개념을 설명할 때, 뭔가 극한을 사용해서 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예시들이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 중에, 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 판젠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접선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접선 문제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생긴 곡선, 곡선이 있을 때, 음, 원하고자 하는 특정 점에서 이 접하는 선의, 어, 뭔가 기울기가 몇이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뭔가 이런 그림과 같이 접선은 이제 이 접점에서 선과 같은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여기서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점에서 이 접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는 접선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점에 따라서 접선의 이제 기울기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따라서 이 P라는 점에 왔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이제 곡선의 뭔가 이런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접점에서의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저희가 어떻게 구했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하고 기울기가 1인 여기가 이제 0, 잠시만요. 네. 이 점이 이제 0,1이라고 하고 이 점이 이제 4,5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직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는 이 두 개의 점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x가
얼마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x가 3만큼 변했을 때 y는, 죄송합니다. x가 이제 4만큼 변했을 때 y 또한 4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4라고 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직선의 이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동, 이제 요게 m이라는 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 x, 여기는 이제 뭐, c라고 할게요. c는 이제 y 절편, x가 0일 때 얘는 뭐 몇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m은 1이고, y 절편은 1인 그런 방정식이 되겠죠. 어쨌든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직선에서 x가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했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 곡선의 특정 점에 접하는 이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직선에 대한 정보가 현재, 이제 y는 x제곱 이 곡선, 곡선에서 이 P점에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 접선에 대한 정보가 저희는 이 접점밖에 없다고 하면은 1,1이라는 거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없겠죠. 적어도 이 접선 안에 있는 뭔가 좌표가 하나 더 있어야지 그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좌표가 없어요. 저희는 이 직선에 해당하는 점 하나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곡선의 함수를 통해서 뭔가 직선의 기울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이 Q라는 이 점은 요 곡선 위에 해당하는 점인데, 이 점을 점점 P로 점점 가까이 오게 만들 거예요. 근데 P는 아니고 P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이 Q를 P에 가까이 붙인 다음에 P와 Q 그 두 개의 점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근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최대한 근사를 하면 이 P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대충 이 정도 될 거다라고 근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저희가 뭐 최대한 뭔가 무식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해야 되겠죠. 이런 뭐 극한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1,1에 가까이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 곡선에서 2를 넣어봐요. 그럼 x에 2를 넣었을 때 y는 4잖아요. 근데 한 뭐 2,4니까 이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붙여볼까 해서 x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요 p에 해당하게 x가 1에 최대한 가까울 정도로 계속 줄여보는 거죠. 그러면서 곡선에 대한 함수값을 계속 보면서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이 p점으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을 때는 이 y 값이 2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0.1을 넣었을 때 2.001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p에 가까이 갔을 때, y 값은 2.0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x는 당연히 1.0이 가까워지는 거고. 근데 왼쪽에서 넣어봤을 때, x를 1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점점점 1쪽으로 값을 높여가면서 넣어봤을 때 얘도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 대충 그냥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이 극한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최대한 그 P점에 가깝게 X값을 넣어가면서 추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좀 수학자들이
뭔가 이런 계산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극한이란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좀 찾아보니까 뭔가 이런 개념을 정의를, 극한이란 개념을 수학자들이 정의를 할 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수학이 발전을 하면서 뭔가 이런 뭐 접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니즈는 되게 굉장히 음, 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요긴하게 쓸만한 뭐 그런 이제 지점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 값을 저희가 편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극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대요. 뭐 그냥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극한을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이 개념을 만들 때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이제 좀 뒤에 진도를 나가면 나을 거고, 일단 극한을 저희는 어떤 정도로 지금은 이해를 하겠냐면, 그냥 이런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고, 이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면 x가 1로 다가갈 때, 제곱은 몇으로 다가가겠느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주저리 설명한 이 개념을 그냥 식 하나로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그냥 x가 1로 다가갈 때 x제곱 몇으로 다가가? 그걸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게 극한이다라고 지금은 일단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어, 개념만으로 극한을 정의를 이 밑에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게 뻥 뚫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x 그러니까 1,2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함수예요. 근데 그 점을 제외하고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라고 할 때 사실 이 x가 1로 다가갈 때 얘는 2로 다가간다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1,2에서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즉 이제 f1이 1의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위에 제가 주저리 설명한 그 개념을 따르면 그냥 얘는 x는 1로 다가갈 때 어, fx는 2로 다가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a가 a의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극한값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네. 아니, 그러면, 뭐, 극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겠는데, 뭔가 함수가 주어졌을 때, x의 값이 어디로 다가갈 때, 뭐, y의 값은 어디로 다가갈 거냐.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게 쉬운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주어졌다고 하고, t가 0으로 다가갈 때 얘는 이 값은 어디로 다가가? 라고 딱 물어보면, 앞에서 저희가 말한, 앞에서 저희가 계산을 했던 이렇게 하나씩 t에 0에 가까운 수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 말고는 계산한 방법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뭔가, 뭔가 이런 쉬운 함수들이라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함수들이라면 대충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아니까 뭔가 그냥 머릿속으로 뭐, y 값은 이 정도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복잡한 함수는 직접 이제 대입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지 않고는 이 값이 어느 값으로 다가가는지 추측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네, 먼저 한쪽 극한이란 개념을 볼게요. 그렇다면 뭐 한쪽 극한이란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한쪽 극한이란 개념은 이렇게 돼요. 이런 만약에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고 t가 0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1인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그럼 먼저 왼쪽으로 점점 접근했을 때 얘가 어느 값으로 다가가는지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 어느 값으로 다가가는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럼 얘가 어,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x는 0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냥 0으로 다가가겠죠. 여기서는 그냥 계속 0이니까. 그럼 자극하는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 0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0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0으로 다가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0 마이너스 쪽에서 0으로 다가간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쓰고 얘는 0으로 다가가. 그리고 얘를 이제 자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우극한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0으로 다가갈 때 얘는 이제 1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극한은 1로 다가가. 이렇게 자극한, 우극한 한쪽 극한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는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를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얘의 극한은 자극한과 우극한이 뭐 L 값으로 같으면 얘의 극한값은 L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를 하려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필수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네.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하겠죠.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가 0으로 다가갈 때 어느 값으로 다가가는지 저희가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은 존재를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극한의 존재성이라고 하는데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함수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함수에서 x가 이제 0으로 다가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사인 파이는 값이 정해져 있는 상수인데 분모만 점점 0으로 다가가서 작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다가갈수록 얘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서 이 값은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서 좌우극한이 뭔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진동되는 상태는 저희가 얘는 극한값이 없다고 해요. 뭔가 얘는 어떤 값으로 다가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얘 x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는 뭐 0.5로 다가가고 있어. 아니면 뭐 1로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값을 하나씩 하나씩 0에 가까운 값으로 넣어봐도 뭐 엄청 그냥 이상한 수만 랜덤으로 튀어나오는 형식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막 진동하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일단 그렇고 그 얘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y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자극한 우극한이 무한대로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네, 수학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뭔가 그 이후에 극한을 활용하거나 그럴 때, 뭐 이게 타당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x가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 자극한 우극한이 무한대로 뭐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로 발산하면 해당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의 존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같이 앞에서 봤던 이런 함수들은 저희가 극한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겠냐라고 할 때, 이제 그거를 수학자들이 편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극한 법칙을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이런 극한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그 교재를 보시면 뭐 이런 극한 법칙을 정의하고 그 밑에 뭐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쭉 이제 책의 예제들을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합에 대한 증명은 해놨거든요, 책에. 근데 다른 것들도 이 합에 대한 증명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증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를 이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대한 증명은 뒤에 예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그게 그 증명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뭔가 상부등식을 이용해서 이게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뭔가 증명을 하는데 그 방법이 직관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삼각부등식 뭐 이런 수학적인 스킬을 써가지고 뭔가 이제 증명을 하는 뭔가 수학적으로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노트에는 안 넣었고 저는 그냥 이게 왜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편한 것 같고 뭔가 저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함수를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뭐 증명을 다 외우고 계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C가 상수이고 이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C가 상수이고 두 극한 림, 뭐 fx와 gx가 존재하면 이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이 fx랑 gx가 x가 a로 똑같이 다가갈 때 1번부터 보시면 어, fx 플러스 gx를 한 것에 극한을 구하는 거랑 그리고 각각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보고 이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증명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증명이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fx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돼 있다고 하고 뭐 gx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할게요. 근데 x가 여기에 말하는 a죠. a가 여기라고 할 때 얘가 이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fx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 gx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림의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이 a라는 점에 함수값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기에 함수값이 없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 a라는 점들에 붙어져 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는 다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는 이 A인 점에 극한값 함수 얘 F랑 G의 함수값이 있건 없건 어쨌든 어디로 다가가는 점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상수로. 두 개 다 상수로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상수로 존재를 상수로 뭐 예를 들어서 뭐 K랑 L로 다가간다고 여기가 이제 K고 여기가 L이라는 값으로 다가갈 텐데 그건 이제 상수란 말이죠. 실수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 함수를 더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 이 A란 점에서 요거라고 요거 더하면 요 길이만큼 이 두 개 길이가 더한 게 될 테고, 뭐 여기가 될 테고,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 똑같이 더하면 뭐 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찍히면서 이랑 F랑 플러스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냥 요 함수의 요 극한값을 구하는 거하고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어쨌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어쨌든 극한값은 상수니까 여기에 이제 어 각각의 함수를 더 해놓고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하고 각각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그냥 극한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CFX 얘도 어, FX가 그 얘는 그 지금 뭐 FX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X도 어쨌든 이제 상수값일 테고 상수 곱하기 이제 상수를 곱한 값이나 아니면 요거 fx를 리미트로 보내면 얘도 이제 상수니까 어떤 값으로 다가가겠죠? 그걸 또 곱해서 하는 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거를 어쨌든 이제 얘가 극한값이 실수로 다가가기 때문에 모든 사칙 연산에 대해서 성립을 하거든요.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제 두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뭐 거의 해당 그 x가 a인 점에서 뚫려 있건 그냥 함수값이 있건 간에 그 주변에선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렇다는 것은 이 극각값은 어쨌든 실수로 나올 텐데 이 실수에 대한 이런 사칙 연산들은 극한값을 구해놓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아니면 먼저 함수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함수 값을 각각의 실수로 돼 있는 이제 함수 값을 뭐 사칙 연산을 한 거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극한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크게 무리가 네,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긴 봤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직관적이지가 못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극한 법칙과 그림에 나타난 F와 G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의 존재를 구하여라라는 건데 그냥 이건 그림만 봐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뭔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로 다가간다. A라는 문제예요. 음, 이게 빨간색이 F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G인 거죠. 그러면 fx 플러스 5g의 x 얘는 이제 정의가 될까요? 그럼 얘가 이제 저희가 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음, 리미트 fx의 값이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리고 리미트 이제 gx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극한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하겠죠. 자극한 우극한이 갖고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니까 g도 마찬가지예요. g는 볼 것도 없이 수렴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극한 법칙을 사용해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여기는 얘는 F는 1로 다가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니까. 네. 얘는 1일 테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일 테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fsgx. x는 1로 다가갈 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거죠. x를 1로 다가갈 때 보면 f는 정의가 돼요.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근데 g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그럼 얘는 극한 정의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극한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둘 다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예를 보면 x는 2로 다가갈 때 2로 다가가잖아요. fx는 극한 값이 존재해요. 근데 얘는 gx는 극한 값이 존재하죠. 0으로. 근데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얘는 극한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리미트 gx는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x가 0으로 다가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gx가 0으로 다가가면 이 전체에 대한 극한값은 발산을 할 거예요. 무한대로.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만 얘를 이제 나누기로 뭔가 합쳤을 때 리미트 gx가 0이 아닐 때만 이 법칙을 저희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얘가 0일 때는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0이면 분모가 0으로 가면 fx 뭐가 뭐 어떤 값이 됐건 이제 무한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배제하고자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g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법칙은 쓸 수 없다 저희가.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할 거예요. 아, 네, 궁금한 게 그 네, A번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네. fx가 뻥 뚫려 있는 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는 거라서 이제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일 때 2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극한을 정의를 할 때 앞에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함수의 극한값은 자극한과 우극한과 같은 값이다. 그러니까 자극한이 L이고 우극한이 L이면 이 함수의 극한값은 L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극하는 얘는 1이잖아요. 우극하는 1이고. 그럼 얘의 극한값은 1인 거예요. 2가 아니라. 왜냐면 아, 정의도 그렇게 했고, 뭔가 앞에서 뭔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말로 극한의 개념을 설명을 했을 때는, 뭔가 이런 개념은 이 함수에서 얘가 2가 아니라, 아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로, 마이너스 2로 점점 다가갈 때 얘는 몇으로 다가가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2의 어떤 최대한 가까운 값으로 점점 다가갈 때 이 함수 값은 몇이 되겠느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2가 아니라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을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 자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F 그래프는 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아니라 만약에 F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요거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극한값은 요 2랑 상관없이 여기 수렴되는 게 중요하다. 네네. 요거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 네. 이 네. 자극한과 우극한의 수렴되는 지점이 중요하다. 네. 그냥 요 근방에서 진짜 요 얼마 안 되는 근방에서 얘가 어디로 다가갈 거냐. 그거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이제 책에 나온 극한 법칙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기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책에서도 요 이제 사칙현산에 해당하는 극한 법칙들을 좀 뭔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서 중요하게 넣어놓고 이거는 그냥 개별로 하나 뭐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씩 갑자기 툭툭 나오는 형태로 했는데 왜냐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거를 응용을 하면은 밑에 법칙도 다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제 뭔가 중요도를 좀 낮춰서 이제 교재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fx의 n승이잖아요. 이것도 위에 그냥 곱셈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것도 그냥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4번 법칙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gx를 그냥 fx라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한 다음에 또 fx를 계속 이제 곱셈 법칙을 계속 거듭제곱으로 적용하면 그냥 이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n이 음의 정수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왜냐면 요게 이렇게 극한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정이 뭐였어요? 전제 조건이 리미트 fx가 a로 다가갈 때 이 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만약에 얘가 0으로 다가가고 있으면 극한값이 0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이 전체의 값은 정의가 안 되거든요. 분모가 0으로 다가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는 양의 정수로 딱 박아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리미트 x로만 생각할 때는 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만 얘가 이제 음수가 될 땐 이 값이 분모로 들어가 버리니까 만약에 이 극한값이 0으로 돼 버리면 위에 봤듯이 여기 0이 되면은 이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양의 정수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역수가 돼서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네네네. 경우는. 네, 맞아요. 그냥 저희가 그냥 익숙한 함수 뭐 x제곱 가지고 한번 해보면 네,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루트인데 이것도 이제 n은 양의 정수에서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얘가 이제 뭐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이 루트 자체가 이제 분모로 다 가버리잖아요. 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그냥 양의 전수라고 한정을 시켜 놓은 거고. 그리고 n이 짝수이면 뭐 이 fx의 값은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 요거 보시면 fx가 음수이고 n이 뭐냐 뭐 2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이제 그 허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뭐 허수에 대해서 뭐 언제 대학교 수학과 이런 데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제 지금 미분적분학에서는 그냥 전체가 함수의 뭐 정의역, 공역을 다 실수 안에서 정의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수는 다루지 않는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래서 얘도 이 교재에서도 이제 지금 실수에서 이 리미트나 뭐 미분적분을 다룬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허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리미트 값은 존재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은 실수에서 존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실수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허수라고 하고 근데 얘가 이제 홀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값이다. 그럼 얘는 정의가 되죠. 왜냐면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 실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마이너스 3이 있죠.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27이니까 이런 경우는 정의가 돼요. 그래서 보면 n이 짝수이면 얘는 양수여야 된다. n이 음수이면 요것처럼 이제 실수가 되는 값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제 조건을 알아놨어요. 책에서도. 그 리미트 C는 C다. 이거는 뭐 함수가 그냥 일자라는 거죠. 네. 이런 함수다. 그럼 얘는 뭐 어디로 다가가든 얘는 이 C로 다가가니까 그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Y는 X라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 에- 그, 그러니까 얘는 이제 X를 넣으면 얘도 이제 함수값이 X로 똑같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요 극한값은 그러니까 A다. 이거는 그냥 뭐 당연한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극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한값을 계산할 때. 요거를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뭐 4x 뭐, x제곱 1 이거를 각각 이렇게 쪼개가지고 위에 식이랑 이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각각 다 저거 위에 이 극한 법칙을 적용을 해서 극한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얘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요것들은 다, 저 위에 그 극한 법칙을 적용을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극한 값을.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식이더라도, 앞에서 봤던 뭐 티저급 아까 그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 여기서 출발을 한다. 이걸 가지고 이런 극한 법칙을 다 적용을 해가면서 결국 그 어떤 복잡한 함수의 극한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산을 한다. 나는 어떤 그런 기반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런 극한 법칙 같은 거를 수학자들이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극한 값을 계산할 때 다 이 법칙을 적용을 해가면서 극한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떤 저번 함수든지 간에. 네, 이것도 뭐 x 곱하기 똑같은 거고, 네, 이것도, 네, 여기서 한 얘기랑 같아요. n은 양의 정수, n이 짝수이면 a는 양수라고 가져간다. 다 보시면 그냥, 요- 뭐,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하면, 어쨌든 실수로 극한값이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 기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칙 변산들은 이렇게, 다 정의가 된다, 극한 법칙이. 그래서 저희가 뭐 극한을 계산할 때, 이 함수가 극한값이 정의가 되는 함수냐, 먼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구나 라고 하면 이런 법칙들을 맘대로 써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극한값을 계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뭔가 정의가 안 되는 함수들을 뭐 당연히 이제 뭐 문제나 이런 걸 낼 때 잘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극한값이 정의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함수들을 막 넣어서 문제를 내놓겠죠. 그런 경우는 또 뭐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거는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 중에서 이제 직접 대입 성질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그 F가 다항식이거나 유리함수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네, 이건 이렇겠다. 일단 다항식부터 볼게요. F가 다항식이면 어, 리미트 fx는 x가 a로 다가갈 때 fa예요. 그럼 이거는 뭐 극한을 어렵게 뭐 정리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다. 뭐 3x 이런 걸 저희가 다항식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x가 밑으로 분모로 들어가면 이걸 유리함수라고 하고 분모로 들어가지 않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무리함수라고 하고 이걸 그냥 다항식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라면은 그냥 얘는 리미트 x가 뭐 어느 값으로 가건 뭐 a로 가건 뭐 3으로 가건 4로 가건 어디로 가건 그냥 뭐 이 값을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럼 그게 그냥 극한값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대입 성질이에요. 그거는 결국 리미트가 뭐 이렇게 갈 때 FA랑 같다는 말이거든요. 위에 이거죠. 다항식이 왜 그러냐면 결국 그런 거죠. 다항식은 이렇게 뭐 어떤 식이 되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항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란 게 정의역이잖아요. 정의역이 저희가 이 실수 안에서 정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뭐 제곱을 하거나 뭐 뭐 뭐 저기 상수를 앞에다 곱해서 뭐 빼거나
뭐 이런 짓들을 막 해도 어쨌든 실수는 곱셈과 덧셈, 뭐 뺄셈 이런 거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이제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실수를 실수라고 가정한다면 얘에 뭐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저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치역은 실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뭐 이것도 파고 들어가면 뭔가 어, 엄밀하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실수들을 계속 뭐 거듭 제곱을 하거나 뭐 앞에 상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걔는 어쨌든 똑같은 실수니까 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게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 방식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하나도 뚫려 있지 않은 이런 연속돼 있는 함수가 다항식일 건데, 이런 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극한값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얘는 그냥 여기에 fx에다가 여기에 있는 그 a를 넣으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항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얘는 그냥 극한값을 뭐 저렇게 뭐 법칙 써가 구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도 된다. 방식이란 게 원래 저렇게 이루어져 있는 함수니까. 네, 그런 거고. 유리 그럼 함수라면, 방식일 때는 반드시 극한값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저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실수라는 것은 그 다항식이란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실수를 뭐 거듭 제곱을 하거나 거기에 뭐 상수를 덧붙여 곱하거나 그런 걸 뭐 더하고 빼고 이런 종류의 함수 이런 게 이제 다항식인 건데 그런 걸 아무리 막 해봤자 뭐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극한값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이제 사칙연산을 하면은 다 그냥 결과값은 실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 함수는 저희가 정의역 공역을 실수로 한정시키는 한에는 함수값이 존재를 한다. 그게 뭐 무한대로 가고 이러진 않는다. 네, 라고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 다항식이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저도 뭐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리함수이고 A가 F의 정의역 안에 있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밑에 유리함수라는 거는 뭐 유리함수부터 얘기를 하면 유리함수는 그냥 분모에 X가 있는 경우예요. 분모에 뭐 X제곱 이거나 뭐, 뭐 이런 것도 그냥 X가 이제 분모에 있으면은 그냥 그거는 그거거든요. 유리함수거든요. 얘는 왜 다항식처럼 그렇게 퉁쳐서 얘기를 못하냐면 얘가 이제 0이 되면 안 돼요. 얘가 0이 되면 거기는 이제 함수값이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 형태로 정의가 되거든요. 유리함수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다한 거예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이고 A가 F의 정의역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요 A가 X가 A로 다가갈 때 F의 정의역 안에 그러니까 요게 요 값을 계산을 해서 0이 아니라는 거죠. 요 분모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0이 아니면 그때는 다항식처럼 대입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그냥 저희가 실수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그냥 유리함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다 0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요거는 1에다가 실수를 나눈 값이고 요것도 2에다가 요것도 어쩐 0이 아니라고 하니까 실수를 나눈 값이거든요. 그 실수를 실수로 나눈 값은 당연히 실수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 다항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리함수이고
이 분모에 해당하는 얘를 계산해 봤을 때 0이 아니면 그냥 방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공역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다. 유리함수도. 분모에서 0이 되지 않는다고만 저희가 정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이걸 쭉 처음에 저도 책을 보면서 공부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음, 뭔가 F가 다항식이거나 유리함수이고 정의역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럼 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책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면 무리함수는 안 껴주고 뭐 그런 것들은 왜 안 껴주는 거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함수를 껴주게 되면 또 무리함수는 뭐 얘는 이제 여기는 뭐 짝수일 때 여기는 음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써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일일이 써놓으면 이것도 대입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일일이 써놓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써 뭔가 직접 대입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골라놓고, 네, 이 정도 골라놓고 런 함수는 이렇게 대입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무리함수거나 아니면 다른 당식이랑 유리함수랑 다른 함수일식라 하더라도 뭔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면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무리함수 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지수 함수는 다음 함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요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해당 함수 값이 존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그려지는지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네. 근데 무리함수나 이런 것들은 조건을 여러 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거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음,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항식 문제는 안 내겠죠. 다항식 문제를 내면 그냥 대입해서 답을 구하니까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러면 요거를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리함수인데 정의역 안에 없잖아요. 얘가 x에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얘 함수값은 없어요. 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딱.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었죠. 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고 요거랑 이제 없앤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요거는 이제 다항식이니까 대입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냥 이렇게 뭔가 고등학교 때 약간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까? 그런 거는 꼭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는 함수를 줘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 함수를 정의되는 함수로 바꿔서 그거를 직접 대입해서 값을 해내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랑 x 플러스 1을 그려보면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요거 채운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약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요거 자체가 x는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x는 뭐 0.99도 되고 0.99도 되지만 1이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리미트가 붙는 순간 그걸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의가 되는 거고 약분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수끼리의 약분이니까. 실수끼리지.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어쨌든 뭐 극한 구하기 문제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역이 정의가 되지 않는 함수를 주고, 그거를, 대수 이제 식을 통해서 뭔가 정의가 되는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직접 대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어,
좀 궁금한 게, 네, 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극한이 이제 이렇게 쭉 다항식이나 유리함수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 한에서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는 됐는데, 네. 그 뻥 뚫려 있는다는 게 좀 직관적으로 느낌으로 잘 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네. 하얀 색깔로 구멍을 뚫어놨는데, 네. 그냥 뚫어놓은 건가요? 그 지점에서에는 약간 그게 좀 직관적으로 딱 뭐다라는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안 느껴져가지고 음, 어떤 음. 의미인지가 좀. 저도 직관적이지가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의 식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식을 보면 그냥 저는 이거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을 줬어요. 그럼 너 이거 식 그래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좀 직관적으로 안 그려지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거를 뭐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함수니까 똑같은 대수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어쨌든 x가 1이 아니기만 하면 약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기만 하면 요거랑 똑같다는 거라고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가 1이 아니기만 하면 얘야.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x 플러스 1은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x가 1이 아니기만 하면 1일 때 이렇게 뚫어 놓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뚫린 뭔가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수학적 지식으로는 뭔가 이렇게 뭐 x는 함수 뭐 이렇게 정의를 막 하기도 하잖아요. x는 뭐 2일 때 뭐 정의를 안 한다. 그 나머지일 때는 뭐 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뭔가 그냥 함수가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한 점에서 뚫려 있어. 이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냥 유리함수다. 유리함수인데 얘가 이제 x가 1이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는 유리함수구나. 라고 그냥 지금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다른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이제 x가 이것도 그 제 극한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쨌든 극한을 엄밀히 정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규칙 앞에 나열을 했던 성질들이 튀어나오고 규칙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아니 당연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뭔가 음, 오히려 뭔가 그냥 엄밀하게만 안 들어가면 극한은 오히려 이해하기 좀 쉽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설명은 뭔가 얘를 뭐 증명해라. 얘가 극한 값이 뭐 3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델타 입실론 써가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만 뭔가 이런 성질들은 보시면 x가 a가 아닐 때 fx, gx이면 둘의 극한값은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 말은 이 fx 극한이 존재를 하고 gx의 극한이 존재를 한다는 게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x가 a 주변 값에 대해서는 다 값이 존재를 이렇게 연속이고 뭐 여기가 뚫려 있건 안 뚫려 있건 fx, gx가 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x가 이 a가 아닐 때 극한값이 같으면 x가 a가 아닐 때 이 함수값이 같으면 극한값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f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a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치고 얘가 fx, gx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a가 요 지점 말고는 요게 다 똑같이 그려진다라는 말을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x가 a가 아니기만 하면 요 함수 값은 다 똑같다고 fx랑 gx는 이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값에서 뭐 gx의 값은 이거야. 근데 fx 값은 이거야. 라고 할지라도 요 두 함수의 극한값은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한 그냥 그런 논리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냥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 얘기입니다. 음. 네.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게 어쨌든 x는 0에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러니까 함수일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저기 바꿔보면 그러니까 요거 지워지고 요게 x가 되고 그럼 x 이렇게 지워지고 x 플러스 u x 그럼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u 그러면 결국은 얘는 여기가 6인 기울기가 1 이런 직선인데 0일 때 요 하나만 뚫려 있는 요 함수일 거예요. 이게 요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극한값은 뭐냐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6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극한을 뭔가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 때 그냥 뭔가 법칙을 외우고 개념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뭐 앞에서 나온 저희가 법칙만 봐도 몇 개이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몇 개, 성질이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뭔가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다 당연한 말이니까 저희가 이걸 외워야겠다고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되게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걸 좀 이해를 기반으로 했으면 뭔가 되게 이제 쉽게 쉽게 이런 법칙을 적용해서 잘 풀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외우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부담이 돼서 잘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였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x 플러스 음,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얘가 이제 x 플러스 3의 제니까 제곱. 이건 어떻게 풀었지? 잘 모르겠네. 아까 제 이거 풀었는데. 이거는 저거였어요. 이거랑 아 플러스 3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x제곱이 날아가서 네 밑에가 그 a는 뭐죠? x는 a가 아닌 그 다른 함수로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 있었어요. 부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한다고요? 아니요, 그 분자 분모에다가 다시 적을게요. 분자 유리가 시켜주는 이건가요? 플러스 9 마이너스 3인데 여기 플러스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x 제곱 9에 마이너스 9
이게 되고 밑에가 x제곱 x제곱 곱하기 어렵네요. 네. 네. 플러스 9에 플러스 3이 되니까 요 x제곱 날아가고 9 날아가고 요거 분의 1 네. 해서 그러면은 네. 그리고 여기 0 넣으면은 3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였어요. 음, 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뭔가 이 정의역에서 정의되지 않는 이런 함수들을 주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이렇게 대수적인 스킬들을 적용을 해가면서 정의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걸 직접 대입을 해서 푸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런 문제를 풀 일이 없고 그냥 어떤 극한이랑 미적분하게 잘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저의 필요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스킬이에요. 근데 또 다른 저기 뭐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 문제들을 몇 개 넣어왔습니다. 네, 밑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임 정리인데 이것도 저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극한이나 이런 건 정의를 할 때, 아니, 극한이랑 미적을 이해를 할 때 이게 이런 거에 필요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이제 정리가 있어서 넣어보긴 했거든요. 간단히 이거는 그냥 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걸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인 x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주기대로 가다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x제곱이랑 x제곱을 어, 구해요. 이렇게 그 마이너스 x제곱 이게 x제곱 그래프고 이게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일 거잖아요. 그럼 요거의 극한 이 x가 0으로 갈 때 요거의 극한은 0으로 가고 얘도 x가 0으로 갈 때 요 함수의 마이너스 x 제곱에 대한 극한도 0으로 가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이 함수도 0으로 갈 거다. 이런 게 조임 정리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뭔가 스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극한이나 미분을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그냥 간단히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인 x분의 1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저기 뭐 x제곱을 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대수적인 뭐 스킬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요거의 극한을 구하고 그다음 요거의 극한을 구하고 두 개를 구했을 때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냥 라는 논리라서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필요를 하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인 x 음, 그리고 네,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인데 네, 이걸 제가 네, 뭔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델타 입실론이라는 건 조금 뭐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 되게 뭔가 조금 뭐 악명이 높은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저도 이제 델타 입실론을 활용을 해서 정의를 하는구나라도 라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고 이번에.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책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뭐 A는 제외돼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F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가 A인 거죠. 그 A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양수 얘가 입실론이거든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델타고 델타가 0에서 그러니까 x-a 절대값 넣은 거 요거이면 입실론은 요거이다. 를 만족하는 이제 델타가 존재하면은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 l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극한에 대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만들려고 뭐 100년 가까이 걸렸대요. 제가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극한을 정의를 한 게, 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서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은 이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극한 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여기, 요게 L이라고 할게요. 함수가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A인 거고, 여기가 이제 L인 거죠. 얘가 이제 F인 거고. 그러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 fx-l이라는 거는 이 fx 함수값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었잖아요. 그럼 요 값이 이제 l과의 거리를 뜻하거든요. 이 절대값이. 이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게 입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은 여기가 이제 함수값 fx의 이제 값일 텐데, 요 y축이. 그러면 만약에 입실론을 요만큼으로 잡은 거예요. 요만큼으로 잡으면, 요게 이제 입실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fx-l은 요 구간을, 요 구간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f-l. 요 값이야.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요 끝점은. 이 작다고 했으니까 입실론보다.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요걸 요거를 하나하나 요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델타잖아요. 그러니까 x-a라는 거는 x-a가 0보다 크고 이제 델타보다 작을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a와의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a와의 거리. 요 절대값이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이 델타가 존재를 하는데 요게 델타예요. 하나하나가. 델타고 이 x-a 절대값 씌운 게 요 값이 되는 거죠. 네, 요 값. 그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 게 왜냐면 x는 a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에 a가 들어가면 얘는 0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얘는 그냥 x가 a라는 거를 어,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극한할 때 x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극한을 정의할 때. x가 0이 아닌 0이 가까운 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x가 0일 때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가 0이 되면 요게 어긋나니까 그래서 x가 0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날리면 되고 그 x-a 요 x 요 a의 a점에 해당하는 요 거리가 델타이면 이 입실론 어, 요 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fx가 2로 다가갈 때 얘의 극한 3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너가 그게 3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실론을 점차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입실론을 계속 어,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L이 여기 있는데 제가 L로 다가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 더 작은 구간으로 이 실론이 여기라고 해. 그럼 너는 어떻게 이게 L로 다가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는 얘가 입실론이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요 입실론 안에 들어가게 하는 요 델타를 이제 제시를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입실론을 이제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도 그 입실론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델타 값을 계속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어떤 좀 직관적으로 그게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얘가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작게 제공을 하더라도 저는 그 입실론 안에 그 더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델타 값을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그러니까 엄밀한 정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엄밀한 정의죠. 그걸 저희가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말장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가 L로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거를 이제 접근 안 해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이제 반론을 빌리면서 아니 그럼 요거에 대한 입실론이 진짜 뭐 0.0001이야. 그러면 이 입실론 그 좁은 범위 안에 이 함수값이 x가 a로 다가갈 때 그 요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네가 증명을 해? 라고 하면 그럼 요 값에 들어가게 하는 그 x 값은 뭐 예를 들어서 0.00001이야. 이러면은 얘는 네가 제시한 요 범위에 들어가잖아.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거의 조건에 부합하는 델타를 계속 제공을 해줄 수만 있으면 얘는 L 값으로, L 값으로 다가간다. X가 A로 갈 때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은 L 값으로 다가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델타 입실론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밑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너가 이제 L에 가까운 임의의 fx를 가져오던 그거보다 더 가깝게 만들어준 x 다시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fx 다시가 fx보다 L에 더 가까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입실론을 제시를 하던 그 입실론의 범위보다 더 가깝게 L에 수렴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서 내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곧 L에 다가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델타 입실론 논법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비약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 집합을 저희가 말을 하면 자연수 집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는 걸 떠나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자연수 집합이 있다고 할 때 네가 생각하는 자연수 집합 중에 네가 생각하는 제일 큰 수를 가져오던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수를 제시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네가 뭐 100조를 가져와. 그러면 난 100조 플러스 100조 1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데. 그러니까 네가 어떤 수를 그 집합 안에서 가져오더라도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수를 제시를 할 수 있어. 그렇다는 것은 곧 어, 자연수 집합
빼서 제일 큰 수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의 제일 큰 수는 무한대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거의 저는 그게 델타 입실론이랑 뭐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논리 아닌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딴지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내가 뭐 이 값이면 너 할 수 있어? 너 논리에 증명을 할 수 있어? 제시해봐. 그러면 가져오는 그 값에 대한 걸 충족시켜주는 어떤 값을 제가 계속 다 방어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델타 입실론의 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뭔가 조금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자연수 집합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연수 집합이랑 좀 비유를 든 거고,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네가 x가 어쨌든 극한이란 거는 함수가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a로 점점 다가갈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이 값은 어디로 다가가느냐라는 게 이제 극한인 거고, 그거를 엄밀하게 뭔가 완벽한 게 방어를 할 수 있으려면 얘가 이제 어떤 입실론을 작은 걸 가져오든, 그러면 L에 네가 무조건 다가간다고 했으면 L보다 진짜 극한의 작은 입실론을 제시를 했을 때, 얘가 진짜 L에 다가가는 거면 요 안에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L에 다가간다고 네가 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엄청 작은 수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델타 값을 그냥 제시를 해주면, 그봐 네가 뭐 오차범위라고 생각하는 그 오차범위에 충족을 하는 델타를 내가 계속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 네가 어떤 수를 가져오던. 그러면 그거는 꼭 L에,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 함수는 x가 a로 갈 때 L에 다가간다 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 있다 라는 게 델타 입실론 문법이다라고 정의를 저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요 요걸로 뭔가 저처럼 이제 말로 정의를 하면 안 되니까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뭘 증명해라, 뭐 이 극한값이 뭐 이란 걸 증명하라, 이런 거는 뭐 사실 풀 일이 없으니까 뭔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아는 게 도움이 될까 했지만, 그래도 뭔가 델타 입실론 이런 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제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자연수 집합에 비교도 해보고 영상도 몇 개 봐보고 하니까 그냥 결국 이 얘기는 그뭐 자연수 집합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뭐 더 들어가면 뭐 어떤 또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제가 이해한 델타 입실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증명하여란데, 이거 델타 입실론 어 음, 뭐 입실론 논법을 해서 논법을 사용을 해서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x-5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보면 이 L이, 이것도 극한이 이제 엄밀한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fx잖아요. fx가 4x 마이너스, 이걸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4니까 기울기가 좀 가파르겠죠? 이게 대충 4x-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3으로 갈 때 여기가 이게 7인 이런 함수가 되겠죠. 얘가 이제 x가 3으로 다가갈 때 얘가 극한이 7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델타 입실론 논법을 써서 저희가 증명을 하려면 그 위에 걸 그대로 차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입실론 이제 뭔가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면 그 가져오는 것마다 여기 안에 있는 델타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꼭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증명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임의의 입실론을 아무 값이나 얘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값을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델타는 입실론에 대한 함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실론이랑 델타랑 이제 1대1로, 뭐라 그래야지? 대응되게 하는 그런 함수를 저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답은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델타를 제가 4분의 1 입실론으로 잡으면 돼요. 결국은. 왜 이렇게 되냐면, 네가 입실론을 어떤 수를 가져오건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델타로 내가 제시를 하면 네가 어떤 수를 가져오건 요건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울기가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입실론을 뭔가 갖고 왔어요. 이 입실론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해당하는 요 x는 뭐가 될것 같아요? 요 값? 4분의 1 입실론이었거든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 기울기는 x가 뭐 1 변할 때 얘는 이제 4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구간에 대한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y 값이 입실론만큼 변하면 x는 4분의 1 입실론만큼 변할 거예요. 그건 곧 요 델타를 4분의 1 델타로 잡으면 네가 입실론은 어떤 값을 가져오건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값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요 식을 보시면 입실론을 너가 어떤 값을 갖고 오건 요거를 이제 4분의 1 입실론으로 잡으면 그러면 x-a에 해당하는 a와 이 거리에 해당하는 값을 네가 어떤 입실론을 가져오건 요거를 델타를 4분의 1 입실론으로 잡기만 하면 그 안으로 대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통하면. 어떤 제가 잘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어쨌든 뭐 어떤 함수에 이제 기울기가 있는데 x의 값이 여기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극한값이 여기로 다가갈 거고 그럼 입실론 값은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똑같잖아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L과의 거리니까 이제 동일한 거리를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 요 안에 들어가게 하는 요 x 값을 대응을 시켜줘야 돼요. 얘를 이 값을 얘가 어떤 값을 제시를 하건 요 값 안에 들어가게 하는 요 값을 A와 떨어진 요 값을 제시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요 기울기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어쨌든 요 구간에 얘가 y 값이잖아요. 얘는 델타는 요 구간의 x 값이고 그렇게 되면 요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그 기울기를 그냥 역수치해주면 돼요. 얘가 어떤 값을 가져오건 직선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델타 값을 4분의 1 입실론으로 여기를 넣고 그걸 그냥 쭉 이대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 꼭 이런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곡선으로 돼 있는 함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기울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y는 x제곱, y는 x제곱이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지금 L 값이라고 하는 거죠. 요 3이 이제 A인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입실론을 제시를 하면, 요 값에, 이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요걸 입실론이라고 제시를 했으면, 입실론은 같아야 되니까,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 기울기에 따라서 요 입실론, 요 입실론에 해당하는 델타, 그리고 요 입실론에 해당하는 델타는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입실론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나 입실론 이만큼 제시를 할 건데 요 안에 들어가게 하는 너 델타 제시할 수 있어? 이런 거니까 그럼 입실론이 먼저 제시가 돼야겠죠? 그럼 입실론 요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럼 제가 요 안에 들어가게 하는 델타를 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의 값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입실론에 해당하는 델타 값은 요 값이 될 거잖아요. 여기. 근데 요 입실론에 해당한 델타 값은 요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 못하시면은 바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델타 값은 하나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요 값이랑 요 값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값으로 선택을 하겠죠. 왜냐면 요 값으로 선택을 하면 요게 지금 x 마이너스 델타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너가 제시하고 있는 입실론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나는 요거를 만족을 하는 델타 1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델타 2를 골랐다. 그러면은 델타 2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제시하는 입실론의 범위에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입실론이 제시가 되었을 때 내가 델타를 뭘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곧 이 다가가고 있는 점 주변에서 기울기가 이쪽이 기울기가 가파르냐 이쪽이 기울기가 가파르냐라는 걸 먼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 기울기가 가파른 쪽에서 델타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델타로 제시를 해야 네, 네, 이런 증명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델타 입실론 논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이 함수의 기울기를 뭔가 그 A란 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냐라고 따져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델타를 이제 구해주면 된다. 입실론에 해당하는 델타를 구해줘야겠죠. 결국. 네.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증명하여라 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기울기를 활용하는 식으로밖에 기결이 될 수 없고, 그거를 이제, 뭔가 구할 수 있으려면, 기울기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입실론하고 그 기울기와, 어, 조합을 해서 델타 값을 뽑아내 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밑에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번 그냥 한 문제를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한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뭐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구나. 기울기를 이렇게 딱 어떤 구간에서 잡아놓고 조사한 다음에, 아, 여기가 더 가파르니까 이 기울기를 기반으로 델타를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델타를 계산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설명 밑에 제가 써놔서, 네, 이걸 풀어 보시고, 네,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식으로 나는 델타 입실론을 이해를 했다 하는 부분을 공유 주셔도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8분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따로 하실 코멘트 있으실까요? 제가 이 델타 입실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저도 막 이해를 한 거를 다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막 이걸 따로 써가지고 이제 설명드리지는 못해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했는데 그게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 좀 어떠셨어요? 이해가 그래도 조금은 된 것 같으세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네. 극한의 여러 종류나 뭐 이런 게, 그리고 사실 입실론 델타는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음, 그런 건데, 저번에 그 한번 공부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유튜브 찾아서 이렇게 그 한번 보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단어를 공부를 해본 건데, 저는 입실론 델타가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어, 굉장히 좀 저한테 이해하기가 쉬웠고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하면서 계속 말을 막 조금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못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하셨는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이해를 네, 조금 직관적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 먼저 영상을 한번 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거 찾아보니까 1차적으로 조금 감을 잡게 됐었고 그리고 네,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입실론 델타 논법을 왜 해야 되는지 이를 설명 주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델타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이 좀 더 왜 해야 되는지 네, 좀 더 접근이 네,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 김영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입실론을 먼저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건 입실론을 정의하고 이렇게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후보 두 개를 생각해서 여기가 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혼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네, 네. 그것도 사실 뭔가 제가 기울기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뭔가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푸는 방식이 책에서 나온 방식이 저는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그냥 대수적으로 뭐 식을 뭐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서 그냥 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해서 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뭔가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다면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녹화본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다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혹시 미리 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봐라 그런 게 있으면 슬랙에 올려주시면 네네네.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저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뭔가 좀 미리 좀 한번 보고 좋겠다는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